남편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 결혼은 엉망이야. 장인 자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2년, 많아야 3년이면 떠날 거야. 걘 눈치도 못 채. 그 순간 내 삶은 산채로 장례를 치른 듯했다. 수많은 대화, 웃음, 작은 화해들이 모두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내 폐 속을 짓눌렀다. 서랍 속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얼굴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가면이었다. 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벽만 바라본 채 숨을 삼켰다. 그의 숨결은 폭음처럼 들렸고 그의 다정한 몸짓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있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시간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뀌었고 나는 그 잔해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미소로 나를 안아주고 같은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였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단순한 연극이었고 관객은 나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다. 법정용 증거가 아니라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증명으로. 그리고 그 기록은 점점 분명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진짜 문제는 그가 날 이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속고 살아왔는가였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 믿음이라 여겼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파괴하기 위한 무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남편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리 결혼은 엉망이야. 장인 자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낮고 흐릿한 웃음,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따랐다. 2년, 많아야 3년이면 떠날 거야. 걘 눈치도 못 채. 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고함도 눈물도 없이 그저 벽만 바라봤다. 그 순간 내가 믿어온 삶이 죽음을 선고받은 듯했다. 결혼 3년의 대화와 웃음, 사소한 화해가 모두 계산된 연극으로 무너졌다. 내 폐 속에 배신이라는 먼지가 차곡차곡 쌓였다. 서랍 속 결혼사진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함께 웃던 얼굴이 이제는 계산의 가면으로 보였다. 빠르게 진행된 약혼, 내 가족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그의 태도, 그때의 칭찬들이 지금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히 자는 남자의 숨결이 폭음처럼 들렸다. 그는 우리 결혼을 투자로 여겼다. 아침이 밝자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그는 추리닝 차림으로 내려와 내 머리 위에 입을 맞췄다. 잘 잤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알림을 지우는 그의 손가락을 보면서도 묻지 않았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가 나간 뒤 나는 노트북을 켜 전날 통화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다. 법정용이 아니라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로. 앞으로 흔들릴 날들을 버티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부모님 댁 앞에 차를 세웠지만 내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증거를, 어머니는 자신을 탓할 것이다. 그들의 고통까지 내 짐 위에 얹을 수는 없었다. 해가 지기 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초를 켜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는 익숙한 미소로 들어와 보고 싶었어라며 뺨에 입을 맞췄다.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식탁에서 그는 IR 미팅 성공을 자랑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만 던졌다. 결국 목표는 늘 같았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손을 뻗는 것. 식사 후 그는 와인을 따르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영화가 흘렀지만 내 눈은 그의 습관을 기록했다. 익숙한 몸짓, 반복되는 애정 표현. 나는 원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장면을 새겼다. 그날 밤 나는 먼저 침대에 누우며 피곤해라고만 했다. 그는 곧 오겠다며 웃었지만 내 귀엔 전날의 말이 울렸다. 너무 아니래. 눈치도 못 챌 거야. 나는 이미 알아버렸고 편안함은 사라졌다. 다음 날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그의 숨결과 팔의 온기는 이제 가시 같았다. 샤워 후 거울 속 얼굴은 평범했지만 속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부엌에서 습관처럼 커피를 내릴 때 젖은 머리에 그가 내려왔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잠을 잘 못 잤어. 어제 와인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가 봐. 그가 머리 위에 입을 맞추자
순간 몸이 움찔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내 수능에 익숙해 작은 균열조차 읽을 줄 몰랐다. 아침 식사 후 노트북을 켰다. 회의는 무의미했다. 대신 지난 3년을 되짚었다. 아침마다 속삭이던 칭찬, 결혼식의 눈물, 아이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 그것들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묶어두기 위한 계산이었을까? 첫 해의 기억이 떠올랐다. 옥상에서 치킨과 와인을 나누던 밤, 나는 믿었다. 하지만 이미 금은 가 있었다. 부모님 앞에서만 고급 식당을 고집하던 모습, 내 이름으로 차를 이사자던 제안, 모두 뚜렷한 속셈이었다. 사진첩 속 그의 눈빛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추억이 아니라 증거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그는 IR 자료를 다듬으며 저녁 뭐 먹을래? 라고 물었다. 나는 무심히 입맛 없어라고 답했다. 그가 흥얼거린 노래는 우리가 연애 때 듣던 곡이었다. 혹시 그녀에게도 불러줬을까? 묻지 않았다. 그는 내 다리에 손을 얹으며 요즘 조용하네. 일 때문이지? 라고 물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슬픔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맑은 깨달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 연극 같았다. 나는 관객이 되었고 그는 늘 같은 대본을 읽고 있었다. 사흘째 그의 양치, 커피, 출근 인사까지 똑같았다. 죄책감도 조심스러움도 없었다. 배신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섬뜩했다. 목요일 아침 그는 몇 달 만에 나를 출근길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예전 같았더라면 감동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퇴근 후에 들를 데가 있어서 내가 직접 운전할게. 그는 가볍게 웃으며 저녁은 한우 집에서 먹자고 했다. 부모님이 계산했던 단 2번의 자리.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회사에 도착했지만 업무는 호응 같았다. 머릿속에는 눈치도 못 챌 거야라는 그의 무심한 목소리만 맴돌았다. 점심시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부는 잘 지내? 라는 물음에 잠시 침묵하다가 응, 늘 똑같아라고 답했다.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았다. 내 세상은 무너졌는데 그의 세상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저녁 한우집에서 그는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와인을 주문했다. 앞으로 5년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말투는 준비된 연설 같았다. 투자, 파트너십, 그리고 내 가문의 네트워크. 나는 그의 얼굴에 비어있는 웃음을 보며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날 밤 그는 고요히 잠들었지만 나는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이미 떠날 계산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결심했다. 엿보지도 뒤지지도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보겠다고. 그가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그 시선은 내게 닿지 않고 허공을 스쳤다. 점심 무렵 도착한 메시지. 예쁜 당신 생각나서.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문장이었다. 저녁 그는 또다시 마트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꽃이 예뻐서 내 생각났어. 저번 달과 똑같은 꽃, 똑같은 타이밍, 똑같은 멘트. 애정이 아니라 관리였다. 남은 음식을 데워 먹으며 내 하루를 묻더니 곧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늘 그랬다. 내가 사랑이라 착각했던 건 오래된 루틴일 뿐이었다. 일요일이 되자 나는 낯선 사람과 사는 기분이었다. 그는 변한 게 아니었다. 이제야 제대로 본 것이었다. 내가 믿은 남자는 정교하게 만든 캐릭터였고 스스로도 그 역할에 빠져 있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머릿속으로 단서들을 정리했다. 부모님 앞에서만 고급 식당을 고집했던 이유, 학자금 대출 이야기를 피하던 태도, 아버지 인맥을 전제로 한 사업 아이디어, 결혼 6개월 만에 공동 통장을 만들자던 집착. 사소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나는 악당이 아니라 결혼을 투자 전략으로 여긴 사람과 살고 있었다. 그에게 배신은 죄가 아니라 단순히 영리한 선택이었다. 월요일 아침 그는 태연히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현관에서 그가 아무렇지 않게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여전히 연극이 들통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였다. 그날부터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법정용 증거가 아니라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화요일 12시 47분 똑같은 예쁜 당신 생각나서 메시지. 공동 카드로 결제된 온라인 컨설팅 비용.
아버지가 언급했던 식당 예약.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어 갔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늘 계산을 맡았지만 결제는 언제나 공동카드였다.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얼버무렸고 내가 지출을 줄이자고 하면 곧장 화제를 돌렸다. 수요일, 나는 그의 균열을 보았다.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안쪽에서는 얕은 공포가 흔들리고 있었다. 평일에 일찍 들어오는 법이 없던 그가 갑자기 집에 와서 말했다. 오늘은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는 예의만 지켰다. 따뜻하지 않았다. 그가 곧 물었다. 요즘 좀 달라. 일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주로 일 때문이지. 거짓은 아니었다. 새로 달라진 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고 나는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미묘한 말을 흘렸다. 아버지가 요즘 사업 구조를 조금 바꾸고 계셔.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냥 조심하는 거지. 그의 눈빛에 스친 불안은 곧 숨겨졌다. 역시 10걸음 앞을 내다보시네.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건 우리 집안의 습관이니까. 다음 날 그는 갑작스럽게 주말 여행을 제안했다. 우리 둘만 조용히 가평이라도 다녀올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필요할 때만 꺼내는 카드였다. 다음 주에 하자. 이번 주는 처리할 일이 있어. 그는 밀어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유난히 다정하게 굴었다. 책을 읽는 나를 오래 끌어안고 불쑥 말했다. 부동산, 은퇴의 계획, 대물림할 자산 같은 거. 나는 조용히 들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그 미래에 그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금요일, 나는 결심했다. 완벽한 순간도 더 많은 증거도 필요 없었다. 이미 충분히 봤다. 이제는 조용히 전략적으로 거리를 둘 차례였다. 나는 내 계좌부터 정리했다. 대학 시절부터 손대지 않았던 개인 적금, 은행 지점장과 약속을 잡아 내 이름으로만 된 새 계좌를 열었다. 그와 연결될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적당한 금액을 옮겼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러나 시작하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주말, 나는 부모님 댁에 들렀다. 겉으로는 세무 서류 정리를 돕는 명목이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가업을 지키는 장치,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 사람을 검증하는 법을 은근히 물었다. 아버지는 식탁 건너편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려고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준비되면 내가 먼저 말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여백이 고마웠다. 토요일 밤 그는 무심한 척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같이 뭔가 시작해볼까? 성도 있고 인맥도 있잖아. 컨셉만 정하면 돼. 어떤 컨셉? 요즘은 헬스케어, 라이프 스타일이 대세야. 팀만 잘 꾸리면 내 아버지가 아는 분 중에. 나는 끊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남편이 아니라 계산기를 든 사기꾼의 얼굴이 보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작은 균열은 더 선명해졌다. 대화 중에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내 눈치를 살피는 시선이 늘어났다. 한때 흔들림 없던 그의 자신감은 금이 간 도자기처럼 갈라지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무심히 티스푼을 저으며 말했다. 요즘 아버지가 자산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셔. 그는 곧장 물었다. 심각한 거야? 아니, 그냥 관리 차원이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끝내 커피잔을 입에 대지 못했다. 잠시 후 내가 동생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부엌에서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났다. 그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유난히 상냥했다. 저녁을 직접 차려주고 초를 켜고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그냥 산속으로 도망가서 쉬자. 전파도 안 잡히는 데서 공기 맑고 조용한 데면 되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안도 한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가장자리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재무 컨설턴트, 자산보호, 분리 절차. 정보가 곧 방패였다. 검색창엔 창고, 임대, 재산분리 관리 방법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남았다. 그날 오후 그는 고객 미팅에 갔다며 집을 비웠다. 나는 집안을 다른 눈으로 걸었다.
그의 노트북은 언제나 화면이 보이지 않게 돌려져 있었고 식사 자리마다 휴대폰은 늘 엎어져 있었다. 책상 위엔 처음 보는 명함들이 쌓여 있었다. 저녁 그는 신경질적인 얼굴로 돌아왔다. 미팅이 잘 안 됐어.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그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다. 부부 재테크 앱 어때? 사람들은 유산 있는 집안을 신뢰하잖아. 우리가 함께 자산을 키운다는 이미지를 주면 분명히 먹힐 거야. 그는 늘 우리 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그 우리 속에는 언제나 내 가문의 돈만 들어 있었다. 화요일, 나는 작은 변화를 했다. 내 개인 계좌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다. 애초에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였지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는 특별한 예약을 했다고 했다. 평범한 화요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의 얼굴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다. 익숙해서인지 낯설어서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저녁 내내 그는 평소보다 훨씬 활발했다. 기회, 미래, 오래가는 무언가를 만들자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열정 밑바닥엔 조급함이 깔려 있었다. 요즘 생각을 했어. 우리 재정적인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님하고도 투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결국 이유는 뻔했다. 비싼 식사, 촛불, 갑작스러운 낭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 막연한데? 내가 짧게 답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 중이야. 수요일, 나는 야근이라 거짓말을 하고 차로 2시간 동안 도로를 돌았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머릿속으로 목록을 정리했다. 증거를 모으려는 게 아니었다. 내가 아는 것, 의심하는 것, 확인해야 할 것을 차례로 세우는 작업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집안일, 일, 우리 뭐 문제 있어? 괜찮아. 그냥 바빠서. 문제 있으면 말해줄 거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그럼. 그 순간 처음으로 뻔한 거짓말을 했다. 놀라울 만큼 쉽게. 목요일 아침 그는 눈에 띄게 불안정했다. 커피를 내리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말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끊기곤 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운 느껴지지 않아? 글쎄, 왜?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나는 새해를 함께한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결혼식에서 울던 얼굴, 할머니 장례식 때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손길, 그리고 처음부터 유효기간을 계산했던 인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거야. 그럴지도. 그러나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드로 쌓아 올린 집이 흔들리기 시작한 소리였다. 금요일 아침 그의 균열은 더 뚜렷했다. 주방 서랍을 2번이나 열었다 닫았고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충전기를 찾지 못한 척 물었다. 커피 가루를 쏟아놓고도 치우지 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걸어나갔다. 나는 그의 흐트러진 기운에 휘둘리지 않았다. 목소리는 중립을 유지했고 손동작은 의도적으로 차분했다. 오늘 일정 있어? 몇 군데 미팅 잡혔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야. 확정. 그 단어가 내 귀에 걸렸다. 그가 집을 나가자 나는 현관에 서서 오래 서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손에 쥔 건 없었다. 단지 몇 마디 애매한 말, 달라진 태도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개인 계좌에서 현금 20만 원을 뺐다. 급해서가 아니라 내 지갑에 직접 넣어두고 싶었다.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 건드릴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저녁 그는 마트 꽃다발과 편의점 와인을 들고 들어왔다. 이번 주 힘들었을 텐데 기분 좀 풀라고. 나는 고맙다 말하고 꽃을 꽃병에 꽂았으며 와인을 따라 주었다. 거실에서 그는 눈빛을 반짝이며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했다. 아버님 아는 분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어.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얘길 들어보자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관심 있다 해. 다음 주에 커피 미팅 잡자고. 아버지 성함을 그렇게 가볍게 언급해도 괜찮을까? 또다시 대본. 가볍게 던지면 착취처럼 들리지 않을 거라는 계산된 연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 똑똑하게 해야지.
와인을 들이키는 그의 손이 다시 안정돼 있었다. 아침의 흔들림은 사라졌고 연극은 재개됐다. 그는 다시 통제권을 쥔 듯 행동했지만 나는 이미 균열을 보았다. 그 상처가 잊히지 않게 마음 깊숙이 각인해 두었다. 토요일 아침 그는 브런치를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다. 가라앉는 배 위에서 그가 얼마나 매력을 짜내려 애쓰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카페에서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적당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버에게 농담을 건넸다. 옆 테이블 부부가 다투는 걸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 사람들 봐. 다 티나지? 늘 남의 긴장은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균열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커피잔을 기울이던 그는 몸을 숙이며 말했다. 우리 새 투자용 공동통장 하나 만들면 어때? 생활비랑 분리해서 더 깔끔하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겹치지 않으니까. 투명해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 투명성이라 말했지만 그건 미끼였다. 지금 것도 괜찮잖아? 괜찮지. 근데 이제는 더 전략적이어야 할 때라서. 그가 쓰는 단어는 하나같이 매뉴얼에서 꺼낸 것 같았다. 전략, 관리, 기회. 그날 밤 나는 내 전략을 시작했다. 세무 서류, 대출 기록, 공동 계좌 내역을 모두 백업했다. 그의 기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었다. 그가 이미 자발적으로 남겨둔 기록만으로 충분했다. 일요일, 그는 다시 불안해 보였다. 드라이브를 가자 묻는 그에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집안을 서성이며 괜히 치우는 신용을 했다. 1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부모님 소식을 3번이나 물었다. 지난주 이후로 연락 안 했어. 왜? 그냥 재구조화 얘기 들은 게 있나 해서. 별거 없어. 그냥 조금씩 바뀌는 중이지. 그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 속에서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방에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문턱에 서 있던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침대의 모서리에 앉았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일어났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1분을 세웠다.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소리는 고함이 아니라 고요였다. 월요일, 그의 불안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낮 동안 평소보다 많은 문자가 도착했다. 달콤하지도 유혹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과잉된 관심. 뭐 해? 생각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는 필요할 때만 짧게 답했다. 이모티콘도 없었다. 차갑게 대하려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맞춰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3번째 메시지에는 음성 메모가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괜찮은 거지?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소나귀에서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느낄 때의 톤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내 사무실 로비에 나타났다. 손에는 커피와 과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잠깐 쉬면 좋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내 표정을 샅샅이 읽어내려 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돌아가기 전 그는 입을 맞췄다. 뺨도 이마도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입술이었다. 직원들이 보게 하려는 듯 증인을 남기려는 제스처였다. 집에서는 또 저녁을 차렸다. 3일 연속이었다. 몇 년 전 비 오는 밤 함께 먹었던 파스타를 재현하며 말했다. 기억나지? 그때 마늘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 나는 웃으며 맞아 하고 대답했다. 그는 따라 웃었지만 얼굴 가장자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식사 후 그는 며칠간 둘만 여행 가자고 했다. 계속 조용한 곳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마치 그 단어 자체가 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생각해 볼게라고 짧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스쳤다.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으며 불필요하게 힘을 주고 있었다. 수요일, 꽃이 다시 도착했다. 이번에는 내 사무실로 배달된 대형 꽃다발이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세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동료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시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뜬금없이 제안했다. 오늘 부동산 매물 좀 보러 갈까? 지금 당장 이사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꿈을 꿔보자는 거지. 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다. 앞을 보는 게 좋잖아. 비전이 있어야 하니까. 나는 그 속내를 알 수 있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려는 술수였다. 목요일 밤 나는 새로운 시험을 걸었다.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무심히 내뱉었다. 요즘 우리 집이 투자를 좀 줄이는 것 같아. 아버지도 예전보다 말을 아끼시고 그는 곧장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늦게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통화 소리를 들었다. 단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조급하고 날카로웠다. 금요일 아침 그는 오랜만에 침대 옆으로 아침상을 들고 왔다. 결혼 첫 해 이후 처음이었다. 내가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그는 옆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대화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요즘 서로 멀어진 것 같아. 어떤 대화? 우리, 미래, 관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린 잘 지내는 걸까? 그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가끔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쌓아온 걸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꼭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되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원한 건 위로였지만 내가 원한 건 그의 붕괴를 지켜보는 일이었다. 그날 밤 그는 울었다.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끝에 소리 없는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묻지 않았다.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훔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 내 노트는 거에 가득 차 있었다. 날짜, 행동, 모순들. 하나하나 쌓인 기록이 안개를 걷어내듯 전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또다시 아침을 차려냈다. 음식은 지나치게 많았고 질문은 불필요하게 이어졌다. 산책 갈래? 다음 주말에 여행 예약할까? 어머니랑 통화는 했어? 아니.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부모님이랑 조용하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했던 건 부모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고 부모님은 말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남편에 대해 그리고 결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통화에서 들은 말, 그의 태도, 결혼을 거래로만 여겼던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오직 사실만을 꺼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물으셨다. 언제부터 알았니? 2주 전이에요. 확실한 거지? 네, 분명히 들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는 건 뭐니? 그 순간 나는 고마웠다. 그분들은 숨기려 하지도 축소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직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만 물어주셨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린 내 편이야. 뭐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외식을 제안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그는 기다렸다는 듯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어디로 갈까? 당신이 골라.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우 집을 택했다. 식탁 위에서 그는 들뜬 목소리로 여름 계획, 집 인테리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늘어놓았다. 와인도 내 의견은 묻지 않고 주문했다. 나는 연어 스테이크를 잘라 먹으며 무심히 물었다. 만약 우리 집 재정 상황이 달라진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는 포크를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기회는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아니잖아. 그렇겠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널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그 손을 빼지 않았지만 힘을 주지도 않았다. 알아둬서 다행이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편안함은 사라지고 계산된 긴장이 번졌다.
집에 돌아와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매일 좀 확인해야 해. 닫힌 문 너머로 낮고 급한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저녁 식사에서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재정 이야기를 꺼내자 제일 먼저 떠올린 게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기회였던 것을 곱씹었다. 그리고 처음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그 통화가 떠올랐다. 결혼은 지옥이야. 그래도 장인 돈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비웃듯 섞인 웃음소리.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정하던 오만한 어조. 그제야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용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 있느냐였다. 답은 명확했다. 없다. 일요일 오후 내 안에서 결심은 완전히 뿌리내렸다. 울분도 눈물도 없었다. 차갑고 고요한 명료함만이 남았다. 더 이상 끝까지 연기할 이유는 사라졌다. 그는 닭고기를 재우고 허브를 다지며 저녁을 준비했다. 양초를 켜고 부모님이 올 때만 꺼내던 와인잔을 식탁 위에 올렸다. 오늘따라 더 예쁘다. 고마워.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도 소소한 대화도 흘렀다. 그는 새 출발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지만 나는 잔을 들었을 뿐 끝내 입에 대지 않았다. 그가 접시를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그날 통화 얘기 좀 하자. 순간 그의 어깨가 굳었다. 싱크대 모서리를 잡은 손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서며 표정을 지운 그는 낮게 물었다. 무슨 통화? 내가 전화를 끊지 않았던 그날 다 들었어. 입술이 떨리다 다쳤다. 그건 오해야. 결혼이 지옥 같다고 했잖아. 장인 돈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도 했고 그냥 화풀이였어. 남자들이 가끔 허튼 소리 하는 거 있잖아. 날 눈치 없는 바보라고도 했지. 그는 이를 악물었다. 농담이었어. 못된 농담. 곧 떠날 거다. 절대 눈치 못 챌 거다라고도 했잖아.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몸을 기울였다. 실수였어. 내 집안 도움에 기대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사랑은 진심이었어.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에 대해 언제 물었는지 기억해?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왜 중요한데? 첫 만남, 두 번째 만남, 언제였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커피 마시던 두 번째 만남이었어. 부모님이 뭐 하시냐고 물었지. 그때부터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야. 세 번째 만남 전엔 이미 아버지 기사까지 찾아봤더라. 그냥 스쳐본 게 아니라 일부러 찾은 거였지.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난 그냥 내 삶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연애하면 원래 그런 거잖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정말 그럴까? 그가 벌떡 일어섰다. 너 지금 모든 걸 왜곡하고 있어. 내가 계산만 한 것처럼 몰아가잖아. 그럼 설명해봐. 그 패턴을. 패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땐 꼭 비싼 식당만 고른 거. 우리 돈으로 예산 얘기만 나오면 입 닫은 거. 내 사업 부상은 늘 아버지 인맥을 전제로 했던 거. 그건 그냥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누구에게 현실적이었는데?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한다. 평범한 부부의 일들을 전부 음흉하게 포장하는 거잖아. 평범? 그래, 평범. 부부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야. 각자 가진 걸 합쳐 더 크게 만드는 거라고.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내가 가진 건 뭐였지? 그는 잠깐 멈췄다. 너는 너의 지혜, 너의 따뜻함, 그리고 우리 집 돈, 그건 아니야. 아니, 그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거였지.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번졌다. 어떻게 널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설득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생각한 걸 이미 내 입으로 들었으니까.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낮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당분간은 다른 데서 지내. 얼마나? 아직 몰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사이는? 없어. 이제 끝이야. 촛불이 흔들리는 식탁 너머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을 앞에 두고 중얼거렸다.
널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알아. 넌 단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애써 꾸민 만찬을 혼자 치우는 남자의 쓸쓸한 소리. 사과는 없었다. 단지 들킨 것에 대한 후회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배낭 하나와 노트북만 챙겨 문 앞에 섰다. 잠깐만 공간을 주는 거야. 영원히는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조용히 잠금쇠를 걸었다. 그날 오후 2통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메시지는 길어졌다. 말로 설명할 기회를 줘. 직접 보면 다르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날 밀어내는 건 불공평해. 분노라기보다 잃어가는 걸 붙잡으려는 몸부림 같았다. 다음 날 흰 장미 꽃다발이 배달됐다. 쪽지에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그 꽃은 곧장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그 후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차단하지 않았다. 그가 남기는 부재중 음성을 끝까지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음성 메시지는 쌓여갔다. 잠이 안 와. 우리가 함께한 순간만 떠올라. 실수했어. 하지만 고치면 돼. 뭐든 할게. 목요일, 우편함에는 내 장짜리 편지가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는 썼다. 자신이 길을 잃었었다고. 내 야망과 강단에 끌렸지만 동시에 위축됐다고. 가족 앞에서 늘 작아졌다고. 돈 이야기는 마지막 문단에서야 등장했다. 아마 내 가족에게 너무 의지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널 덜 사랑한 건 아니야. 그것이 그의 최대 고백이었다. 거짓과 계산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배신보다는 이해받지 못한 자신을 강조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나를 믿게 해줘.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를 줘.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연극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금요일, 그는 어머니께까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짧게 문자만 보냈다. 그가 연락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 그날 밤 또 한 통의 음성 메시지가 왔다. 강릉 기억나? 포구에 갇혀 작은 모텔에서 묵었잖아. 내가 추워서 내가 재킷을 벗어줬고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지.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 목소리는 떨렸고 훌쩍거림이 섞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속삭였다. 제발 이게 끝은 아니라고 해줘. 하지만 이미 끝이었다. 그가 붙잡는 기억, 순간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기에 더 아팠다. 진심이 섞여 있었음에도 끝까지 머물 의도는 돈에 달려 있었으니까. 일요일, 그의 문자는 달라져 있었다.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우리 사이에 진짜가 있었잖아. 조금 엉망이었어도.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화만 가라앉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드디어 그는 후회에서 비난으로 태도를 바꿨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들을 그대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절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치밀하게, 법적으로. 아버지는 서류를 검토한 뒤 단 한 줄을 보내왔다. 내가 담담히 잘 해내고 있어서 자랑스럽다. 화요일, 그는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얼굴을 보지 않았다. 회의 중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 수요일,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전달했다. 드라마 같은 장면은 없었다. 무표정한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을 뿐. 그 안에는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었다. 계산된 연극이 아니라 완전히 물러서는 침묵. 목요일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공격적이진 않지만 조정을 원한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나누고 싶다는 입장이라네요. 공정?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공정이란 기생에서 얻어낼 수 있는 몫을 뜻한다는 걸. 회의실에 앉아 변호사가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공동계좌, 공동재산, 생활비 사용 내역, 사랑도, 화해도, 재건도 없었다. 오직 숫자뿐이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불규칙한 출금,
숨겨둔 개인 계좌, 소액에서 시작해 점점 커져가는 금액, 존재하지 않는 컨설팅 회사 명목의 송금, 그리고 어떤 여자 이름으로 연결된 계좌.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눈을 좁혔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네요. 최근 실직 상태. 여기에 돈을 보낸 게 7번. 30만 원에서 100만 원 넘는 액수까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자선이 아닙니다. 유지비예요. 상간자 생활비. 모든 걸 기록했다. 허위 회사, 맞지 않는 지출 보고,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스타트업. 그는 허술했거나 아니면 내가 절대 알아내지 못할 거라 믿었거나 그 순간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눈물도 상처도 아니었다. 조용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에서 솟구쳐 오른 뜨거운 분노. 그는 애초에 가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모른다고 확신했을 뿐이다. 2주 뒤 조정 절차가 열렸다. 그는 블레이저를 걸치고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마치 단순한 오해를 풀러온 사람처럼. 나는 웃지 않았다. 중재인이 절차를 설명했고 변호사가 증거를 차례대로 내밀었다. 상대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나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종이들이 내 대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 그는 마침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나는 냉정히 대답했다. 너는 충분히 멀리까지 가고 싶어 했잖아. 그 순간 이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첫날에는 끝나지 않았다. 정리할 게 많았다. 그러나 두 번째 조정 자리에서 결론은 분명해졌다. 그는 신탁 재산에 손도 못 대고 가업과 관련된 몫은 전부 포기한 채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첫 결혼 기념일에 내가 선물했던 시계를 돌려달라고 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잘라 말했다. 안 돼. 더는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 역시 알았다. 이미 끝났다는 걸. 한 달이 지나자 모든 서류가 마무리됐다. 아직 공개 절차는 남아 있었지만 법적 효력은 충분했다. 내 이름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공동 계좌는 완전히 정리됐으며 전화 요금제조차 따로 분리됐다. 마지막 열쇠를 회수하는 순간 거짓으로 쌓였던 결혼은 조용히 해체됐다. 그가 돈을 보내던 여자는 기록 속에서만 남았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굳이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내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 억울하다, 오해받았다, 억눌린 결혼이었다. 늘 그랬듯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을 것이다. 이혼이 최종 확정됐을 무렵 나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내 것이었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은 제목조차 없었다. 짧은 한 문장. 나는 끝까지 널 사랑했다. 나는 메일을 읽고 곧장 지웠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용서가 아니라 침묵이 내게 진짜 끝을 주었다. 눈치 보지 않고 숨 쉬는 집, 두려움 없는 아침, 대답할 필요 없는 대화. 그게 해방이었다. 부모님과 언니, 몇몇 친구에게만 알렸다. 나머지는 각자 짐작하게 두었다. 충분했다. 나는 일에 몰두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저 나로서 성취하고 싶었으니까. 물론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들었다. 지나가게 두면 됐다. 작은 정리도 했다. 원피스를 기부하고 와인잔을 버리고 식기를 바꿨다. 그 작은 틈에서 숨이 트였다. 상담 치료도 받았다. 처음으로 말했다. 그는 날 이용했어요. 상담사는 담담히 물었다. 그 경험이 뭘 가르쳐줬죠? 나는 답하지 못했지만 다시 찾았다. 무너진 나를 세우기 위해. 부모님은 끝까지 차분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서류를 챙겨줬고 어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넌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야 받았어요. 그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 작은 사무소를 열고 SNS에 웃는 얼굴을 올렸다. 동창이 링크를 보내왔지만 열지 않았다. 이젠 아니야. 단 한 줄만 답했다. 그가 누구와 있든 상관없었다. 비슷한 대본, 비슷한 미소, 결국 같은 파멸이 기다릴 뿐. 경고할 필요는 없었다. 인생은 스스로 심판하니까. 나는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내가 내린 커피를 마시고 원하면 산책을 나갔다.
누구의 일정도, 기분도 고려하지 않았다. 비로소 나로 살고 있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몇 달 뒤 서랍 속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의 거짓과 패턴을 기록했던 노트. 몇 장을 넘기다 그대로 버렸다. 이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몇 장을 넘겨 읽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졌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이미 제 역할을 끝냈다. 진짜 변화는 그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투자 대상으로 관리당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욕망에 맞춰 선택된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직시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끝내 걸어 나왔다. 그것이야말로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다. 그는 다른 도시로 떠나 회복력 있는 기업가라며 스스로를 포장했다. SNS에는 실패와 제도약을 말하는 멘트들이 넘쳤지만 끝내 인정은 없었다. 여전히 꾸며낸 언어로 보이지 않는 관객에게 박수를 구걸할 뿐이었다. 대학 시절 여자, 그녀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곁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에게 흘러간 돈 역시 그의 계획의 일부였고 드러나는 순간 함께 무너졌다. 부모님은 여전히 곁에 있다. 조용히, 신중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거리를 지키며 묵묵히 나를 바라봐 준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웠다. 흠 없는 건 아니었다. 상처가 모두 아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온전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버티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연극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창밖 한강 위로 바람이 스쳤다. 얼어붙었던 강물 위에 작은 파문이 번졌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결박이 풀리듯. 나는 창문을 닫고 등을 기대어 앉았다. 다음 계절은 반드시 더 밝을 거라 믿으면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차갑게 끝맺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